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장들은 오늘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전국 3,860명의 지방의원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역시 오늘부터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 8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간이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최고의 부가가치는 문화예술의 힘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관광에 투자하고 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단체장 역시 오늘 모두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죠. 아무쪼록 성공적인 민선 8기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7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이 됐죠. 잠시 후 의성군 사회적 기업 멘토리의 권기효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데요. 다자 외교무대 데뷔 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첫 외교 무대였고, 그래서 뭐랄까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다자 외교 무대에 가서 여러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을 잘 마쳤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나토라고 하는 그 동맹체 우리가 갈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이 소련의 팽착을 막기 위해서 유력 국가들이 만든 군사 동맹체예요. 네. 우리가 대서양과 관계도 없고 그 지역과 관계도 없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회담에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부정적인 역효과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경제 무역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추후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왜 고려가 안 됐는지 실제 그리고 우리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특별히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서 실제적으로 회담이 준비돼 있다가 취소된 게 많거든요. 네. 최소 4건 이상인데 그거는 제대로 의전 준비나 외교 라인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상 간의 만남이 미리 다 조율이 되고 의제 같은 것도 조율이 돼서 만나는 것인데 그런 만남들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의전팀이나 외교 라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후에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5명을 15분 동안 만나셨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네. 15분의 외국 정상을 15분 만났다면 한 분당 1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1분 만나서 인사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것도 통역까지 하면 한마디 두마디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외교에 무슨 성과가 있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정상회담에서는 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윤 대통령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도 힘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외교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기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토 회의의 성격 자체가 군사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정상을 만나서 외교 세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짧은 네. 시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구체적인 의제는 사실 군사동맹과 연관된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회의의 성격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투자 문제라니 세일즈 원전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의제로?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 네.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그냥 덕담 나누듯이 우리가 경제협력 잘 합시다.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좀 기회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다 또는 뭐 어느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뭐 1, 2차 또는 그 관계 장관들과 함께 앉아서 깊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다자 외교인데 그것도 안보 관련된 외교예요. 네. 그럼 안보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룰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짧은 시간 만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분 동안 15명의 정상을 만났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세일즈나 이런 성과를 내기는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회담의 성격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 테이블도 그렇고 보면 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주제는 군사 안보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고 시간이 나오면 그뒤에 경제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상당히 그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3국이 모여서. 네. 미국이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측이 했는데 우리는 비핵화 문제 얘기하고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했죠. 일본도 거기엔 동의했어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했던 뒤에 말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사실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한미일 군사 훈련하자. 그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뒤에. 그 얘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위협이 되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반발이 불러올 수 있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일본이 군사력 지금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일본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인접국한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졌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겠냐고요. 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의 무장화를 동북아 이 지역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의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도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또 일본과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또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미국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얻고 싶은 걸 얻고 우리는 그냥 거기 들러리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되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본과 무슨 성과를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것보다는 일본이 얻어낸 게 더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공식 외교무대 데뷔 전이었는데 의정과 관련해 정말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근본적으로 보면 그 회담에 같이 가실 이유가 있느냐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 물론 배우자 세션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나토 정상회담의 배우자 세션이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이런 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네. 유리 공장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 궁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실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
찍는 부분에서도 이제 본인이 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사진 찍는 것도 그래요. 의전침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위치도 잘 보게 하고 그 위치에 잘 서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인사하고 자리 찾는 문제 이런 문제도 약간의 이제 동선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꼭 가야 됐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너무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언론의 조명을 받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은 전혀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빨리 저는 제2부속실이든 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공약 지키겠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하러 또 나갔어요.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윤심을 얻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자기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지금 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지금 또 그 본인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 네. 그분이 경찰 조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자료들을 지금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윤핵관들은 계속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자기한테 옹호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정치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윤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편을 들어줘야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갔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환히 웃으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네.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윤핵관들한테 보인 사인이고 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밑에 윤핵관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지로 몰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런 부분이 매우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네요. 게다가 중소기업 대표가 한 번이 아니라 20여회 접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20여회 접대를 했고 7월 10일 2013년 7월 11일이죠. 네. 그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분 주장이에요. 물론 네. 그건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날 뭐 메모 남겨놓은 거, 실제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제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여 회를 접대를 했다고 하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사에 방문해달라 이걸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연말쯤에 방문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소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공교롭게도 그런 이제 노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있고 나서 방문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연결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쪽 당권 다툼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러니까 97 그룹의 당 대표 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나와라.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누군 나오지 말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당신은 나오지 말고 내가 나가겠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게 갈등의 요소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와서 누구든 경쟁하고 그중에 한 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대표가? 그렇죠. 그럼 그분이 뭐 민주적 방법을 통해 선출된 대표가 이제 당을 맡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네. 되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구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맡기면 되는데 왜 누구는 나오지 마, 당신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민주당이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출마하고 뭐 정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97세대가 신세대로서 네. 신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로 보면 어쨌든 새로운 그 세대 교체를 일으키는 네. 주도 세력이 되라. 그래서 네. 그분들 지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인 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 나오지 말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나가고 싶다. 다들 이런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대부분 다 나가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만약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7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강병훈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대 교체를 내세워서 뭐 본인들이 당대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아마 여론을 몰고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97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여러 명이 나오셨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드는 이재명 의원과 97그룹의 대표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로 잡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이 단독 임시국회 소집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요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국회가 지금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서 세비 받는 게 한 달 이상 됐어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원구성을 안 돼가지고. 네. 국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답답해요.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는 문제 가지고 첨예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아니, 사실은 국정 운영의 주체는 여당이고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부 아닙니까? 네.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국회가 있든 없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난 관심 없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국회를 돌려야 돼요, 빨리. 근데 네. 가장 이제 국회를 돌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의장단을 뽑아야 돼요. 지금 의장단이 없어요. 네. 국회의장도 없고 국회부의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도 못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세워지면 뽑고 나면 의장이 이제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협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중재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의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의장단 뽑는 것은 단독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단을 뽑는 건 이견이 없어요. 지금 이견이 있는 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 문제 논란이지. 네. 의장은 당연히 이제 다수당이 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이미 누구로 정해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회의만 열면 돼요. 회의 열어서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의장단을 일단 선출해 놔야 된다. 그래야 의장이 회의도 주재를 하고 회의도 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 특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사청문 특위도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 네. 국회가 돌아는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대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견이 없는 부분 국회의장단 선출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네. 그러니까 특위 만드는 문제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국회는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장관들 불러서 질문도 하고 문제 있으면 따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그 기능을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하면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반드시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멘토리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7월부터 의성에서 운영될 청년마을, 의성 로컬러닝랩 남한의성을 통해 로컬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멘토리 권기호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멘토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멘토리는 농산어촌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20대 93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농산어촌에서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의 대학생, 이 두 미래 세대들이랑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놀거리와 일거리, 두 가지 할 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정착시킨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머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요게 좀 저는 와닿는데, 네, 이번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가장 뭔가 파격적인 거라고 한다고 하면, 국비 2억 원씩 3년 동안 어떤 지자체라거나 중간 지원 조직을 거치지 않고 청년 조직에게 이 지원금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요. 네. 이 과정을 저희끼리만 기획해서 제안한 게 아니라 의성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성군에서 저희의 어떤 철학이라거나 가치, 목표를 바탕으로 청년들이랑 실험할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자체나 이렇게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보고 체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여러 번 거치게 되니까 조금 더 경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민간 기업한테 지원받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자유도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권기호 대표는 어떻게 의성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 건지 궁금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지역들은 왜 맨날 청년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을 키워낼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저렇게 막대한 예산들, 지원들을 펼쳐서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되게 큰 불만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차라리 지역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면 도시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뭔가 우리 2016년도 이래로 계속 부동의 소멸위험 도시 1위였던 의성군의 어떤 위기감이 저희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했고 어떤 실패를 딛고 청년들의 유의비를 더불어서 의성에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랑 2년 넘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었고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의성에서 우리도 한번 둥지를 트고 시도를 해보자라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권기호 대표님은 네. 고향이 어디실까요? 고향은 바로 옆 동네 상주인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상주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예.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란 강남 어린이였죠. 네. 강남 어린이였어요. 아니 근데 강남 어린이가 그렇다면 의성까지 내려오셔서 이 네. 지역에서 사업을 펼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이게 조금 자신감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을 펼치는데 준비하는 것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요. 네. 로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공동체라거나 주민분들하고 잘 지내는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네. 이게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하는데 되게 여러모로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외부 청년들이 지원이라거나 이런 걸 받고 오고 떠나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랬을 때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네. 우려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네. 그게 지금 조금 뭔가 이 초반부터 진을 빼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간이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러면 쟤네들 또 어디 간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데 항상 저희가 노력하고 그래도 잘 되는 건 지역 주민들 보면 인사부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만 하면 50%는 먹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실감하기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50점 넘으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이미 실망을 좀 하셨던 분들이셔서 아무래도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또 얼마나 버틸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권기호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더 많이 이제는 도와주시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한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많이 퍼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2년 동안 인사하고 잘 도와주세요 했던 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럼요. 이번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로컬 러닝랩. 요게 이제 의의가 조사로 쓰이면 나만의 성이거든요. 이게 네. 여러 가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의 성.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 나만의 어떤 본거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도 될 것 같고 나만 의성으로 읽으면 의성에 나만의 뭔가가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이 어떤 배경에서 마련하게 된 사업일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20대, 저는 이제 20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네. 20대들에서의 고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한의성에서는 그 20대들의 특성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특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돈 잘 벌고 이런 일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만의 일이라는 거에 되게 필요한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도시보다는 전 로컬에서 충분히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왔었던 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사 친구들이랑 고민을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고자 하는 이제 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뭔가 지역을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청년마을이라거나 기존의 지역살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제 나이 또래 30대 중후반 이상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지쳐서 지역에 내려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도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쉼이 좀 동반이 돼야 되겠죠. 저희는 지쳤으니까. 근데 지금 20대들은 쉼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도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타겟팅이 제대로
그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에게 지역살이라거나 어떤 청년 마을들이 막 매력적이라거나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뭔가 지역에서 치열함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전해서 자기 일을 만들 수 있게끔 해보자. 근데 이걸 너무 우리 때처럼 그냥 제로에서 맨 땅에 헤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대학교랑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처음에 작년부터 저희랑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여름 방학이나 학기 중에 이 친구들이 그 방학이나 학기 단위로 내려와서 의성에서 자신들의 어떤 도전들, 뭐 창업을 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스스로 설계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하면 학점과 졸업 인증을 주는 제도를 저희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한 안전망 속에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지역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역량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로컬 러닝랩 남한의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컬 러닝랩은 이게 랩이라는 이게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다 영어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는데 랩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게 저는 창업이라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우선 의성이라는 곳 그리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그걸 알고 만들어가는 시간을 부여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게 되었고 구성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어떤 지역 창업이 대부분 자영업 창업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진짜 농사를 짓거나로 귀결되었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들을 진짜 이 친구들이 좀 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저희가 농촌 내려가서 뭐 할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실험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세 꼭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주민, 기업, 기술 이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협업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랑 같이 사회 문제를 지역 비즈니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상인회 회장님은 의성에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음식점과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바탕으로 의성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고 이 의뢰를 바탕으로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문화 이주 결혼 이주 여성들 분들이랑 같이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과제 하나랑 그리고 지역에서 창업한 선배 기업들이 보통 1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하는 과제들이 서랍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지금 호피홀리데이라고 하는 수제 맥주 공방에서는 새로운 맥주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비스트로 카페에서는 지역 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생들한테 3개월짜리 의뢰를 해주시고 그걸 이제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선배 기업을 통해서 지역의 비즈니스를 알아갈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되게 크고 여전히 그 활용해야 될 되게 좋은 가치는 저는 기술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첫 번째는 AR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랑 같이 지역에 의성에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있지만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 AR 기술과 AR 플랫폼을 바탕으로 체험형 관광 게임을 개발하는 걸 이제 친구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꼭지로 6개 팀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말로만 들어도. 벌써 1차 참가자 모집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가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됐고 또 이분들은 언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1기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월 4일부터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5일 날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 발대식이 시작이 되고요. 네. 총 7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참가자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숙박이나 식비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네. 어떤 혜택을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의성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자부담이라거나 아니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않도록 의성에 있는 많은 지역 지원 사업이라거나 네. 자원들을 지금 참가자들이 남겠다고 했을 때 연계시켜놔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떤 정착에 대한 부담, 창업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으면서 실험에 대한 자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연계시켜주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멘토리의 향후 또 다른 사업도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는 최종 목표가 결국에는 청소년이에요. 네. 이게 청년들이 없다고 뭔가 아우성치는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가라고 돈까지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구조를 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네. 사실 청년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도 의성처럼 도시에 대학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또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인데 네. 명문대를 다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의성에 내려와서 자기네들 걸 만들겠다고 막 복잡거리고 있는 모습을 청소년들이랑 저희는 계속 마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이 내가 어중간하게 대학 갈 바에는 나도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청소년들이랑 이제 대학생들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내가 여기서 성장해봐야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맨날 우리 동네는 노답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그 노답이 자기가 여기 있어봐야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안 들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청소년이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기획하고 저희도 실험하는 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중요한 시대인데 내가 우르르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실험이 아닐까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멘토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멘토리 권기호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이의 부동산 매거진. 새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풀린 곳이 있죠. HS 인베스트먼트 조진이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 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집값은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제 투기가 되거나 과열이 되는 부분들을 억제하자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방 지역들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입주가 못 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분양이 급격히 쌓이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장들이 이제 또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숨통을 좀 틔워주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들 이번에 어느 지역일까요?
네, 우선 가장 크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단계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숨통이 트였습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 경북 경산이라든가 전남 여수시, 순천, 광양들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 의창구나 나머지 지역들에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구 수성구하고 대전 중구 서구 의성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도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해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수도권도 네. 하락 전환세인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반기에는 적용 대상이 될까요? 네, 어제 가장 크게 이제 반론 됐던 데가 이제 세종시 지역민들이 왜 우리는 계속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데 안 되느냐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 좀 적용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이나 가격 하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청약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쟁률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값 오르는 3개월 동안의 최근 패턴을 놓고 보더라도 아예 하락이나 지역 경제가 좀 위험한 상태까지 되는 지역이 아니면은 굳이 적용을 하지 않겠다. 좀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눈치 보는 장세가 여전히 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된다면 아무리 이제 매수자가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되는가 안 되느냐는 부분은 좀 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안산, 화성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이곳은 억울하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 하면 다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 품귀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요번에 해제가 된 안산 일부 지역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대부도 안산, 평동 이렇게 해서 대부분 섬마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도시 지역 안으로 해서 실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낮아서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시로 편입이 됐던 지역들이지만 문제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거기에 이제 있던 분들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그런 조정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어서 환영들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과열 요소들을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면 좀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때 LTV를 거의 70%까지 해제해주고 그래서 대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투기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초저금리라고 해서 거의 1%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너나 할 거 없이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금융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LTV를 70%까지 풀어주는 경제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과열 양상이 됐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전매 제한을 완전히 풀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특히 이번에 미분양 많아지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사서 전매가 하루에 몇 건씩 올려줄 정도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가장 크게 뛰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LTV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 산도가 DSR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과열 양상이 되는 전매 조건은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볼 게 우리 원희룡 장관의 그 주장이에요.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 갱신 요구권과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해야 한다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또 개편 발표가 이루어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거 이후에 바로 한 주 만에 지금 이제 분양 관련돼서 이제 규제 지역 해제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동시에 그날 발표하면서 임대차 보완하거나 이제 아예 없애겠다라는 의견까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발언 이후에 끝나가는 내용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더 내놓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 요건이라든가 전월세, 상할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시장 자유 경제를 내놔야 된다라고 마지막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또 집주인 인센티브라는 내용도 보이는데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에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통해서 임대사업택을 해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주택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 혜택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어떻게 보면 세금 회피 수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폐지시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대기간이 보통 전세기간 2년으로 했을 때 2년 뭐 5번만 유지하게 되면 10년이 되는 거니 매년 누진 적용으로 해서 보유세를 안 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나 대출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니까 집주인들한테 인센티브로서 보유세도 안 내게 해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배제하고 양도세도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5% 이상 상승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또 역시 잘 지켜줘야 되고 10년 임대사업자 잘 냈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받은 세금도 다 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빌라나 이런 데에 있던 그 비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와 비슷한 혜택을 이번에 아파트한테도 좀 규제를 해서 풀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살짝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HI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